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 불교와 철학이 이제 왜 만나야 하는가 하는 이게 이제 거대한 그 첫 번째 테마가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기 위해서 그 동서양의 어떤 역사를, 사상사를 갖다가 쭉 고대부터 이렇게 훑어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이제 그 서양의 어떤 문명의 두 가지 중심인 그리스적인 것과 히브리적인 것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종합되는가 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양 문화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적인 것과 중국적인 것이 그 달마 스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종합됐는가 하는 그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바울과 달마를 통해서 이제 각각 동서양에서 종합됐던 그 사상 체계가 그 징기스칸의 어떤 몽고 세계 제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많이 서양화되다 보니까 이 징기스칸의 어떤 세계사적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세계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바꾼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건이 그 유럽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아시아 사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그런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그 요약을 해보면은 그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양이 이제 완전히 이제 기독교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중세 기독교 문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그 단일한 체계로 묶이긴 했지만은 그 단일성이기 때문에 또한 배타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배타적 폐쇄성의 어떤 중세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징기스칸의 어떤 세계 정복 전쟁의 와중에서 그 영향으로 그렇게 무너져서 결국에는 근대라고 하는 개방된 체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을 갖다가 가운데 기점에 놓고 서양은 중세적 폐쇄성에서 근대적 개방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동아시아 사회는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징기스칸의 어떤 그 제국이 원나라로 이어지는데, 그 원이라는 걸 기점으로 두고 해서 달마 스님을 통해 가지고 당나라 때 꽃피웠었던 어떤 중국 불교의 그 다양한 모습이 이제 폐쇄적인 그런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주자학의 바탕을 둔 그런 그 명청대의 그런 체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은 원이나 이제 몽고 제국을 가운데 놓고서 그 전에 어떤 다양성의 어떤 시대가 그 이후에 어떤 폐쇄성의 체제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양이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그대로 이제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징기스칸의 의미를 어떤 이제 서양 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사회는 이제 대장경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이제 로마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그 씨앗이 결국에는 이제 한 200년 있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받지 않고 공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역할은 이제 마치 불교 인도에서 아소카 왕의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측에서 본다면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가서 이제 국교가 되죠. 하나의 국가 종교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국가 종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국가 종교에서 좀 언급할 게 있는데, 종교가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이 국가 종교가 동서양이 다 있었는데 그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도 일종의 국가 종교라고 할 수 있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달마 스님 때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상황을 갖다 설명을 했었는데, 중국도 국가 종교이지만은 중국의 국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가 국가 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인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어떤 특징이 정치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 항상 이런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이 국가 정치에 있어서 그 시대에 이용할 만한 종교가 도교였으면 도교를 이용하는 것이고, 불교였으면 불교를 이용하는 그런 식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중국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위에서 이제 종교를 갖다 이용하는 체제였다면은, 인도는 또 달라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소카 왕 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불교를 갖다가 받아들이지만은 이건 단순한 이용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불신의 입장에서 불교의 이념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한번 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런데 유럽에 가면은, 유럽 중세에 가면 더 달라집니다. 거기에 가면은 국가보다는 종교가 훨씬 더 우위에 서는 그런 체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중세 기독교 문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말기에 이제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만들고, 따라서 이제 국가 종교의 역할을 한 그 이후로 종교의 상징인 교황권과 국가의 상징인 군주권 또는 이제 황제권,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이쪽이 중심에 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그 파워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중세하면은 뭐 암흑시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그 암흑시대라고 규정한 거는 우리 동양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스스로가 르네상스 시대에 그 문명이 이제 근대 문명이 나올 때 보니까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기독교 신학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딴 학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암흑기였다 해서 자기들이 붙인 이름인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서양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죠. 암흑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세상을 지배했던 시절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교황권이 강화됐었는데, 어쨌든 이제 로마가 국가 종교를 성립해놓고 망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그 로마를 접수하고 그 게르만족의 어떤 그 사회로 이제 중세 체제가 가게 되는데, 게르만 민족의 국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교황권의 우위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각 국가들마다 일종의 국가 종교로서 기독교가 우위에 서는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적 발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지금 유럽이 뭐 EU라고 해서 뭉치잖아요. 그게 우리 아시아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국가가 뭉칠 수 있는가 하지만은 이미 그 씨앗은 중세 천년 동안에 어떤 동질적 의식이 있던 거예요.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런 단일 의식인데, 이렇게 단일 의식으로 묶이게 되다 보면은 어떤 결속력이 있지만은 어떤 하나의 중심으로 뭉치다 보면은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적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단일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배타성을 또 깔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고,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이런 단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폐쇄성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세천년의 한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폐쇄성이고, 그 정점에 기독교적 교황권이 상위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체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세가 이제 흘러가면서 기독교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투적 신앙심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초대교회, 즉 바울 당시의 교회만 보더라도 상당히 평화로운 종교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이념이 그런 평화로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로마를 거치고 로마가 이제 게르만족한테 망하고 나서 그 게르만족 자체는 민족성이 상당히 전투적인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도 그 피 속에 흐르는 이 전투적 기질은 못 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독교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전투적인 어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그런 집단처럼 돼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표출된 거대한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 운동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유럽이 단일의식, 기독교적 단일의식으로 뭉쳐서 배타적 폐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정점인 교황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촉발을 시킨 겁니다. 그 중세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슬람, 이 터키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땅은 다 이제 이슬람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크게 제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바스 왕조 시대 때의 이제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슬람이 소위 이제 터키족,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터키라고 하는 그 터키족들이 이제 이쪽을 갖다 지배하게 되죠. 똑같이 이슬람이지만은 그들은 성지 순례 온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배척을 했죠.
이게 이제 핍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유럽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적 신앙심으로 무장한 이들이 벌었을 땐 기분 되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없다. 성질을 회복하자. 아예 차제에 여기를 점령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떠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말도 못했습니다. 교황이 이제 회의를 주재해가지고서 이 강력한 교황권에 의해가지고 각 지역의 군주와 황제들한테 군대를 동원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군대가 동원돼서 떠나기도 전에 열성적인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갔어요. 그들이 뭘 가져갔겠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오직 신앙심 하나만 믿고 우 갔다가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더 이제 그 분노가 폭발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1세기에서 13세기 말까지 한 20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한 8번의 그 대원정이 시작이 됩니다. 2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하죠. 그래서 끝까지 여기를 함락시켜 놓고서 이 주변에 이제 계속 그 전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이슬람한테 이제 함락이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쳐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13세기 중반쯤에서 벌어집니다. 이 시기를 한번 이 13세기 중반쯤에서 이제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침공하게 되는데 그 시기의 미묘함을 한번 보세요. 지금 십자군 전쟁 또는 십자군 운동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단일성으로 무장된 폐쇄성의 어떤 발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동양의 징기스칸이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세적인 체제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당장 망하지 않죠. 근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당장 망할 수도 있었어요. 참 역사가 묘한 게 있는데 하여튼 요때 당장 안 망하고서 한 100년, 200년간 지속이 돼가지고 이 징기스칸의 어떤 그 영향력, 징기스칸의 그 제국에서 넘어간 여러 가지 문화적 유산을 통해서 결국은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갖다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징기스칸의 제국이 어떤 역할을 해서 서양의 중세 체제가 무너져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이제 기독교 군대가 이슬람하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이미지가? 잘 모르죠? 지금 완전히 서양화가 돼가지고 서양 기독교는 알아도 이슬람은 전혀 모르고 또 게다가 이슬람 하면은 뭐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야만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실제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중세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서양식의 어떤 그 역사 구분인데 중세는 이제 아까 카톨릭 그 기독교가 지배했었죠. 1000년 동안. 이 1000년을 갖다가 그들 스스로가 르네상스에서 봤었을 땐 이건 안에 암흑기였다. 그렇게 스스로가 표현한 겁니다. 누가 여기 갖다 대고 암흑이라고 한 적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암흑기였단 말이에요. 이 이후에 서양의 근대가 오고 소위 서양 근대의 그 아주 화려한 문명이 꼽히고 그것이 오늘날 동양까지도 지배하는 형국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문명적 광명이라고 본다면은 암흑에서 광명으로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갈 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해 떴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문명이 갑자기 전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 지금 서양 고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찬란한 문명이 있었어요. 그럼 그 문명이 단절되어 있는 암흑에서 다시 광명으로 갔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그럼 이게 어디 갔었을까요? 어딘가에는 보존되고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놈을 계승해서 이쪽으로 이어졌다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기독교적인 요소도 여기에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 있었을까요, 그럼? 그게 이슬람한테 가 있었던 겁니다. 중세 시대에. 예? 그러니까 무식한 이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 유럽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명적으로나 이렇게 봤었을 때 도저히 이슬람의 문명을 당시 기독교 문명이
대적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건 왜냐? 그리스 로마의 그 찬란한 문명을 이슬람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의 판도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충 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지중해면 이제 이탈리아, 그리스, 이게 스페인인데 이슬람이 이렇게 완전히 이쪽까지 이슬람이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가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이죠.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도 중세에는 이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12세기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되죠, 이슬람은. 그렇다면 뭘까요? 중세 때 이슬람은 문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그 톨레도 지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이 이 당시에 그 문명의 집결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몰아내고 나서 여기에 문명을 그대로 이전이 됐겠죠. 즉 자기들 조상인 이 고대 그리스 로마적 문명이 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 중세에 있어서 13세기경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12, 13세기경에 스콜라 철학이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철학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도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이슬람에 의해서 가능했다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유럽에 전해준 거는 그리스 로마 것만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만 준 게 아니라 인도적인 것과 중국적인 것까지 다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이게 다 이슬람 땅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슬람을 갖다가 또 그 전에 정복했었던 거, 이 12, 13세기 때 정복했던 게 바로 몽고죠. 예? 징기스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거대하게 여기 중국부터 해가지고 이 아시아 전체가 다 몽고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중국, 이쪽 끝에 있던 중국과 이쪽에 있던 인도적인 것이 그냥 순조롭게 이슬람 쪽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로 이쪽 스페인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럼 인도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이슬람이 전해준 게 산수.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뭐예요? 1, 2, 3, 4 이렇게 쓰죠. 원래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라고 지금 부르지만 원래는 인도 겁니다. 인도 거. 인도 거였는데 이제 여기 이슬람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다 하죠. 이거는 산수라고 볼 수 있죠. 산수 또 이제 대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수학이 영어로 뭡니까? 대수학. 알게브라를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학에는 크게 보면 대수학과 기하학이 있어요.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형을 취급하는 건데 상당히 추상적 사회인데 이 기하학은 그리스 거죠. 이것도 이제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기하학만 있어가지고 수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이 도구가 없다면은 과학기술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인도에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넘어가게 되는데 대수학을 지금 알게브라라고 했죠. 근데 알은 아라비아 말입니다. 아라비아 말로 알은 정관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알게브라는 완전히 이슬람 말입니다. 아라비아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유럽 사람들이 이 대수학이라는 거를 갖다가 자기들 말로 쓸 용어조차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슬람 거를 차용한 것이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소위 과학기술적인 것 중에서 알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알 들어가는 게 정관사니까. 알. 알코올. 이것도 뭐예요? 알 정관사 써가지고 아라비아 말입니다. 알코올. 근데 또 뭐 있어요? 알칼리. 이것도 알 들어가잖아요. 알. 그죠? 알칼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썼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담아낼 만한 뭐 정신적 배경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슬람의 문명이 대단했고 또 중국적인 것이 뭐가 넘어갔느냐? 종이가 넘어갔습니다. 종이. 이 종이는 그러면 이슬람, 아라비아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종이는 누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발명했을까요?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소위 그 체륜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발명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종이의 역사가 중국에 상당히 깁니다. 여기서 종이가 그러면 이쪽 중국에 있던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서 그것도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동서양이 만나는 것이 현대에 와서나 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미 옛날부터 이런 교섭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종이가 그러면 어떻게 가게 되느냐? 그건 한국 사람 때문에 가죠. 뜬금없이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들어보셨나요? 고선지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 당 때에 이제 신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갖다 멸망시키잖아요. 그 고구려 유민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의 대장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그 거대한 세계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그 고선지 장군이 선봉에 서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공략을 합니다. 공략을 여러 번의 전투가 있는데 탈레스 탈레스가 이제 탈라스죠? 탈라스 전투라는 데에서 그 이슬람과 싸움이 붙었는데 거기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포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출신 포로들이 이슬람한테 잡혀갔겠죠. 그 중에 종이 제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종이 제작술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아라비아를 거쳐서 처음에는 제지 공장이 이집트에 먼저 씁니다. 나중에는 모로코에 쓰고 모로코가 여기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탈리아에서 서양 제지술이 활발하게 이제 작성이 됩니다. 이따가 그 인쇄술의 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종이 뺀 인쇄술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쇄술 없이는 또 문명의 그 발생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종이의 전파의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슬람이 이제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어떤 이슬람도 결국에는 몽고한테는 당하지 못했죠. 이제 징기스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몽고의 아주 소수 부족의 어떤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성장을 해서 그 몽고의 부족들을 갖다 다 통일시킨 다음에 외부로 나가죠. 정복 여행을 갔다가 떠나게 되는데 그 징기스칸이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살아있을 때까지의 영토를 본다면은 지금 한 중동 지역까지 이제 갔던 겁니다. 중동 지역까지 가고 이쪽 동아시아로 보면은 중국을 점령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북방 이 정도까지밖에 못 왔었죠. 여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금이 있었고 이쪽에 송이 있었는데 어쨌든 징기스칸 당시까지는 여기를 갖다가 제대로 공략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이 죽고 두 번째 이제 칸 몽고식의 어떤 황제에 대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왕에 대한 명칭인데 두 번째 그 대칸이 된 자가 오고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고타이 때에 드디어 러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정복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봉에 섰던 사령관이 바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바투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처음에는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키예프까지도 정복을 하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폴란드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갖다가 쳐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유럽인들의 감정이 어땠느냐면은 그때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여전히 십자군 전쟁이 안 끝난 상태였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도 몇십 년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쪽 동쪽 어디에선가가 이슬람을 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도왔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기독교의 일파 중에서 당나라 때에 전파됐던 뭐 네스토리우스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경교라고도 하는데 그 일파가 있었지만은 하여튼 이 동양 이쪽에도 기독교의 뭔가가 세력이 있다는 막연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도와서 이슬람을 협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게 있었는데 폴란드까지 와서 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자기들하고 동일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 폴란드 지금 여기 폴란드가 있고 여기 오늘날 명칭으로 얘기를 할게요. 독일이고 여기 헝가리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바투가 폴란드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폴란드와 독일의 연합군이 편성이 됩니다. 그 기사들, 그 중세 기사들 그 멋있잖아요. 그 뭐 철갑 쓰고서 이렇게 긴 창 메고서 멋있게 달리는 그 기사단을 편성해가지고서 아마 이 독일, 오늘날 동독하고 폴란드의 접경 지역쯤 되는 거길 텐데 거기가 리그니츠 평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평야. 여기서 한 판을 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참패됐죠. 거의 전멸하시피 했고 여기 그 실레지안 지방이라는 데서의 그 공작이 연합군을 편성했는데 그 공작 자체가 전사를 하죠. 완전히 그냥 전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이 당시에 독일과 폴란드 사람이 죽었냐면은 이 리그니츠 평야의 싸움을 독일말로 발슈타트 전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보세요. 독일어인데 독일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뜻합니다. 전사자, 싸우다 죽은 시체를 뜻하고 슈타트는 이제 도시죠. 마을.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예요? 시체가 쌓여있는 마을이에요. 그 정도로 완전히 이 사람들의 무덤이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참패를 하고 바투는 여세를 몰아서 헝가리를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이제 국왕 벨라사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싸우죠. 근데 게임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혼자 도망치느라고 이제 저기 섬까지 이제 도망을 치고 바투 군대 중에 일부는 비엔나까지 쳐들어갑니다. 비엔나 근교까지 쳐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가 있다면은 거의 동유럽은 다 바투의 군대가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피난민이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바투의 군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 몽고의 전략이기도 했는데 자기들을 갖다가 항복을 하면 좋지만은 거기에 불응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전멸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단한 혼란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 교황이 회의까지 소집하죠. 한번 연합군을 편성해보자. 근데 재밌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대단했던 바투의 군대가 싹 철수를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조화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때에 그들의 대칸 황제인 아까 오고타이 얘기했죠. 오고타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황제가 죽으니까 철수 명령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철수를 해버리고 바투는 가다가 오늘날 그 러시아 지방에 이제 주저앉아서 그 또 하나의 이제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만약에요. 오고타이가 한 1년만 더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프랑스까지 가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니까. 이 당시 몽고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아무도 상대가 되질 않았었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때 프랑스와 더 나가서 영국까지 정복을 했다고 그러면은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왜? 중세체제가 그대로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근대라고 하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을 것이고. 하여튼 뭐 역사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질없는 얘기지만은 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고의 군대가 대단했는데 지금 여러분 의문이 들 거예요. 몽고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기병이었다는 거예요, 다. 몽고의 군대는요. 여러분 보통 군대 하면 기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몽고의 군대는 몽땅 다가 기병입니다. 그리고 이 기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몽고의 말 보면 조랑말에 가까워요. 그 지금 경마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말은 다 서양 거잖아요. 그 조랑말에 가까운 그거에다가 경기병입니다. 즉 갑옷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 우리가 보면 참 행색이 초라하죠. 마치 그 어떻게 보면 거지나 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건데 그들이 서양의 그 멋있는 그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갑을 두르고 눈만 빠꺼미 나온 데다가 이렇게 긴 창을 메고서 그냥 달리면은 멋있잖아요. 폼은 나죠. 근데 실제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 바슈타트 전투 같은 데에서 이 서양의 기병, 그 기사들이 우 몰려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을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말도 크고. 이렇게 해서 우 몰려가게 되면 이 몽고의 경기병들은 이렇게 자기들도 오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싹 흩어집니다. 확 흩어져요. 그래서 다시 측면을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허둥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완전히 전멸을 갖다가 시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행색이 초라하지만은 이 기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고, 이 기동성이 또 하나 증명되는 것이 보통 몽고의 기병이 출정을 할 때는 말을 한 5마리 정도 끌고 다녀요. 왜 할 일 없이 5마리씩 끌고 다니냐 할 텐데, 그것이 바로 보급물자입니다. 왜? 달리다가 말도 지치면 바꿔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죽입니다. 그럼 죽이게 되면 말 고기는 먹고, 고기는 먹고, 말 가죽은 뭐예요? 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가죽은 옷으로 쓰고, 고기는 먹고, 식량이 되고, 말뼈는 못 가요. 그럼 화살 같은 데 쓰죠. 이것도 뭐예요? 하다못해 말똥까지도 써요. 그럼 뭐예요? 연료가 되는 거죠.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서너 마리의 말을 끌고서 같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보급물자도 동시에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동성, 현대적 의미에서 속도전이죠. 이런 속도전을 그 당시 세계 어느 국가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당해냈던 데가 있죠. 어딜까요? 그게 고려 사람들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은 42년을 싸웠습니다. 몽고 군대하고. 보세요. 지금 이 폴란드니 뭐 독일이니 얘네들이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이건 뭐 1, 2년 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42년을 몽고 군대하고 싸워서 버틴 것은 그 당시 세계사에 고려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징기스칸이 이렇게 대단했었는데, 징기스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대한 유라시아 전체를 갖다가 그 후세 세대를 거치면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팍스 몽골리카라고 했죠. 팍스라고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몽고에 의한 평화예요. 몽고의 어떤 강력한 군사적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12, 13세기경의 그 세계 정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 팍스 몽골리카 하면은 그 전에 팍스자가 부는 게 또 있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평화가 유지되는. 근데 이것의 전제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얘기죠.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팍스 브리타니카가 있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미국의 힘에 의한 어떤 국제적 평화이죠. 이것이 이제 19세기경이라면 이건 20세기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힘에 의한 평화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힘에 의해서 평화를 억누른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의 인위적으로 누른 상태인데, 그 다음엔 터지겠죠. 세상이 바뀌겠죠. 이런 평화 다음에는 역설적이게도 혼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팍스 로마나 이후에 온 게 뭡니까? 서양 고대가 해체되고 중세로 넘어가게 되고, 바로 팍스 몽골리카를 통해서 서양 중세가 해체되고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팍스 브리타니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서양의 근대가 무너지고 현대라고 하는 게 오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모르죠. 여태까지 역사적인 걸로 봤었을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재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팍스 몽골리카, 몽고 제국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이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은 어떻게 서양의 중세를 갖다가 근대로 넘어가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느냐? 그것은 힘에 의한 게 아니죠. 힘에 의한 거라면 아까 그 바투가 갔었을 때 끝까지 가면 그게 된 건데 못 갔잖아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그래서 이때 뭐 때문에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인쇄술과 화약과 나침반이라고 하는 이 문명의 발명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그 근대 철학의 시조 중에 하나인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양 근대 문명을 이룩하는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쇄술과 화약과 나침반에 의한 것인데, 그 기원은 참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양이니까 몰랐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이 기원은 어딜까요? 그것은 다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다 중국 겁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는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의 평화 시대를 통해 가지고서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전달됐고 그것이 서양의 중세 체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거 거대한 천년 체제가 무너지느냐? 한번 보실까요?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 인쇄에 그 목판 인쇄가 있고 활자 인쇄가 있어요. 인쇄에 보면 이거 다 이제 중국에서 처음 다 발명한 겁니다. 목판이라고 한 것은 판이에요, 판. 네? 그 여러분 그 대장경 그 고려 대장경 보시면 판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 판에다가 이제 그게 나무로 된 거죠. 그걸 이제 깎으면은 거기다 종이를 대고 이제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활자라고 하는 것은 활자예요. 살아 있어요. 이게 활동한다는 뜻인데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대장경 같은 예를 들면은 지금 목판으로 뜨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수십 자가 이렇게 이제 박히겠죠. 뜰 거 아니에요? 이제 조각을 했는데 재밌는 비유를 해보면 가운데쯤에 한 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앞장에서 똑같이 가다가 뒷장도 내용은 다 똑같은데 중간에 한 자만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한 자만 바꾸면 좋을 텐데 판 전체를 다시 떼야 되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 중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놈 한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글자가 다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활동적일 수밖에 없죠. 이게 활자 인쇄입니다. 그리고 이 활자 인쇄는 이 활자의 재질에 따라서 나무면은 목활자 인쇄가 되는 것이고 금속으로 만들면 이제 금속 활자가 인쇄가 돼요. 이것까지도 다 여기 목판 인쇄는 중국에서 만든 것이고 그 목활자 인쇄본도 중국입니다. 이건 어딜까요? 이거는 고려죠. 고려가 제일 앞섰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은 우리가 인쇄술에 있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직지신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텐베르크, 서양의 구텐베르크보다 한 120년 앞섰다. 사실 120년 앞섰어요. 근데 100년 앞서건 1000년 앞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인쇄술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게 문제죠. 재밌는 거는 이게 다 동아시아 아니에요. 중국이나 이게 다 고려에서 만든 건데 이 중국의 그 동아시아의 그 이후의 역사는 활자에 있어서 목판 인쇄가 주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발명해 놓고 나서도 활자 인쇄는 거의 대중화가 안 됐어요. 목활자건 금속 활자건 간에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속 활자 인쇄가 되면은 대량 인쇄가 가능하지만은 아까 이 목판 인쇄 봤지만은 언제 한 장씩 찍고 있어요. 즉 지식의 대량 보급에 있어서 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 활자 인쇄를 갖다가 구텐베르크가 이제 처음 발명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발명이냐 아니면은 이 당시 이제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목판 인쇄술이 유럽에 전달됐거든요. 그래서 인쇄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었어요. 유럽 중세 때. 그러면은 그것을 목판 인쇄를 개량하는 차원에서 금속 활자가 나온 것이냐 아직도 정설로도 증명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얘기는 구텐베르크가 어떤 이 동양에서 고려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명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이후의 효과가 중요한데 이런 지식의 대량 보급의 길을 갖다가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텐베르크가 처음에 성경부터 찍죠. 네? 성경부터 찍었고 그 바로 뒤에 15세기 말경이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숫자로 계산하면 이 15세기 말경 유럽 전체에 발행된 책의 권수가 1000만 권이 넘는다는 정도죠. 얼마나 대단한 지식의 보급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종주국도 그렇게 지식의 보급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식의 대량의 보급이 되면 그 효과는 뭘까요? 그거는 권력의 분산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한 게 누구죠? 그게 바로 루터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여기서 나옵니다. 루터는 그 효과를 안 거예요. 금속활자 인쇄본의 효과를 알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 전에 성경은 라틴어로 다 돼 있어요. 그 세속적이고 참 천민들 나부랭이가 쓰는 그 독일어나 프랑스 말 이따위로 번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루터가 그거를 독일말로 번역을 하고 금속활자 인쇄로 하니까 엄청난 보급이 됐겠죠. 그러니까 성서의 지식을 장악함으로 해서
기독교 천년의 성직자들이 권력을 누렸는데 그게 이제 대중들한테 보급이 되니까 새로운 기독교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더라도 중세 천년의 어떤 기독교적인 것이 완전히 분산되는 것이고 이것은 소위 계몽주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권력의 분산 효과도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세가 무너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화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약도 중국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이 중국에서 제일 먼저 했을 때 뭐 했을까요? 폭죽놀이 했어요. 중국인들은 화약 가지고. 화약 가지고 폭죽놀이 하다가 전쟁터에 제일 먼저 쓴 거는 송과 그 원나라가 싸울 때 경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폭죽의 수준은 안 넘었었어요. 근데 이 화약이 이슬람한테 가죠. 그래서 이슬람이 그 초보적이지만 대포의 형태로 갖다가 발전을 시켰고 그 대포의 형태가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마지막에 그 백년 전쟁이라고 잔다크 아시죠? 그 잔다크가 나오는 백년 전쟁 말기에 그 대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포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포를 가지고 쏘니까 성곽이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성곽이 집중 공격을 하면은 그전에는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중세 봉건 체제의 핵심인 영주를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성이었죠. 영주를 보호해 주는 게 강력한 성과 기사들이었는데 대포를 통해서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대포를 통해서 성곽이 무너지고 대포의 지원을 받는 보병이 기사들을 갖다가 완전히 제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압한 보병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 보병이 다 용병이었다는 겁니다. 용병은 돈이 있어야 고용하겠죠.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상인들한테 나오겠죠. 그 상인들이 누굴까요? 나침반을 통해 가지고서 세계 무역을 해서 돈을 번 그 상인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세 봉건 체제의 한 핵인 영주도 무너뜨리는 거는 이 화약에 의한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주의 봉건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도 이것도 중국에서 처음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침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한침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땅에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중국인들은 두 가지를 다 발명했어도 수침반만이 주로 이용됐던 거예요. 수침반이 뭐냐면 항해할 때 이용하는 거죠. 물고기 같은 어떤 나무 모양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자석을 집어넣으면 요 놈이 이제 남쪽을 가리키게 되면 이렇게 쭉 남쪽으로 이렇게 끼우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항해에 주로 이용했고 요 수침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을 통해서 또 유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 있죠. 여기 그 송곳 같은 데다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까딱까딱 하다가 이제 남쪽 가리치는 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나침반을 유럽에서 개량을 해요. 근데 이 초보적인 형태는 여전히 중국에서 먼저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들은 바로 바다를 개척하고 새로운 신천지를 갖다가 이제 개척하는 데 쓰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무역의 부를 통해 가지고 그 부를 인쇄업자한테 주고 대포를 사는 제왕들한테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또 중세 봉건 체제를 공격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가속도가 계속 붙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합작물을 볼 수 있는 재밌는 사람이 바로 콜럼부스입니다. 콜럼부스 하면 여러분 아메리카 이렇게 생각하시죠? 신대륙 발견. 신대륙은 뭐 신대륙이에요? 거기 그럼 사람이 없었나요? 근데 어쨌든 뭐 신대륙이라고 칩시다. 근데 콜럼부스는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아메리카를 발견한지 몰랐었어요. 아메리카라고 한 거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아메리고 베스쿠프치라는 사람이 이게 그 하나의 또 다른 대륙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아메리카라고 한 것이고 콜럼부스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은 이 사람은 중국을 찾아 떠난 겁니다. 우리 이제 혹시 이제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인도가 아니었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중국으로 모아지죠. 다 중국 것이 이제 가게 된 거였는데 이 팍스 몽골리카를 통해 가지고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원나라 때에 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남긴 게 이제 동방견문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동방견문록에 보면은 그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과장이 돼가지고 하여튼 중국이라는 데 가면은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콜럼부스가 항해를 떠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책 중에 그 동방견문록이 있고 그 여백에다가 메모가 있는데 친필 메모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많은 물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중국 찾아서 마르코 폴로가 묘사한. 근데 그 마르코 폴로의 책은 뭐예요?
인쇄술의 보급을 통해 가지고 콜럼부스의 손에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쇄술의 효과가 나오죠. 마르코폴로 책을 입수했다는 거. 그리고 그 배에는 화약의 대포를 무장한 것이고 또 아까 나침반을 통해 가지고서 원양 어떤 그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겸비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의 종주국인 그 물자가 풍부한 중국을 향해서 갔던 겁니다.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이게 그 재밌는 사실인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거대한 여행을 떠나려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원자가 필요해서 처음에는 스페인한테 아니 포르투갈한테 갔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왕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황당무계한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퍼져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럼 지구가 둥글다면은 지금 여기에 유럽이 있고 이쪽쯤에 이제 중국이 있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 이슬람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무 머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갈 거 아니냐. 이론인즉슨 그럴듯하죠. 그런데 포르투갈 왕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멀고 중간에 만약 섬이나 육지를 발견 못하면 다 죽죠. 물을 못 마시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거절했어요. 근데 스페인을 찾아갔더니 스페인 왕은 그 허가를 했죠.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서 그 스페인 그 여왕 그게 이제 이사벨라라고 하는 그 여왕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사벨라가 자기 친서를 써줍니다. 그 중국 황제한테 보내는 친서까지 써줘서 가요. 그러니까 인도가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갔던 건데 가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서인도 제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중국은 아니래도 인도의 어떤 끝자락쯤 되겠다. 그래서 서인도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게 하나의 그 신대륙이고 오늘날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 못하고 죽었던 거죠. 어쨌든 이 콜럼부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국과 밀접한 어떤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쇄술, 화약에 의한 대포, 나침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명의 산물을 통해서 팍스 몽골리카 시절에 유럽에 전달됨으로 해가지고 유럽의 중세 체제가 결국은 무너지고 근대 체제가 오고 그것은 바로 지식의 개방성, 여기서 나오는 지식의 개방성, 또 여기서 나오는 뭐예요? 권력의 개방성이죠. 네? 영주 체제가 무너지고 시민 체제로 넘어가는 지식의 개방성, 권력의 개방성, 그리고 영토, 지리적 개방성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방성의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팍스 몽골리카가 이제 동아시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